그 대장동 사건이 생각보다 내용이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하나하나 낱낱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텐데, 그래도 봉지욱 선배는 네. 이 사건을 뭐 시종을 다 보셨으니까 일단 그 민간 사업자들을 위한 5명에 대한 판결, 그 의미가 좀 어떤 겁니까? 그러게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는데 사실은 뭐 항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검찰총장 대행이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만약에 항소를 했어도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실장의 재판은 큰 영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부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쪽 재판부에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쪽 재판부가 나 저거 따라해야지, 같은 1심이기 때문에 전혀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일정 부분 영향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국민의힘과 뭐 여러 가지 뭐 검찰 측 난리를 치고 있는 이 검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잘 보시면 1심 판사 욕은 안 합니다. 당신 왜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이런 거 왜 뇌물이나 이런 거 왜 무죄했어? 그리고 남욱이랑 정영학에 대해서 왜 추징 안 했어? 판사를 대부분의 경우에는 판결을 우린 인정 못해 하고 판사를 비난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는 인정을 하지 않아요. 왜 인정 안 할까요? 10월 31일에 1심 판결 나왔을 때 국민의힘 만세 불렀어요. 야, 드디어 이재명과의 연관성이 확인됐다 이러면서 진짜 이건 황당한 거죠. 맞아.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740쪽 판결문이 공유된 거는 이틀 후예요. 주말에. 31일이 금요일이었죠. 일요일 정도, 월요일 정도에 이제 판결문이 쭉 기자들한테 또 공유되면서 720쪽 내용을 보면 뭔가 이재명과 연관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거 20쪽 제대로 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떤 형량을 내렸고 어떤 혐의를 적용했느냐, 판사,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1차 수사팀, 그러니까 이 사건을 2021년도에 수사했던 팀은 대장동 그분은 유동규가 맞다. 그리고 이 일당들이 벌인 업무상 배임 금액은 한 600억 원대다. 이렇게 특정을 한 거예요. 특정을. 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2차 수사팀 윤석열 정권이 돼서 보니까 1차 수사팀 유놈들이 이재명 봐주려고 적게 했네. 얘들 다 빼요. 그래갖고 2022년 7월에 수사팀을 다시 만들죠. 새로 발족을 하고 다 거의 다 배제해버리면서 한간에는 1차 수사팀을 감찰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딱 직진을 합니다. 결론은 이재명을 정해놓고 직진을 하는데 수사를 뒤집잖아요. 근데 첫 1차 그러니까 2021년도에 1차 수사팀의 검찰 수사 기록, 증거 기록은 5만 쪽이 안 됩니다. 근데 2차 수사팀은 몇 쪽인지 아세요? 10만 쪽이 넘어요. 야, 제가 이 두 개를 다 갖고 이거 다 봤잖아요. 근데 1차 수사 때에서 5만 쪽이 안 되는 거를 2배로 뻥튀기가 됐잖아요. 이게 1차 수사가 물론 겹치는 것도 있지만, 근데 그런 것만 봐도 이제 이재명이 나올 때까지 파본 거죠. 근데 팠는데 안 나와. 이재명에 대해서 돈이 갔거나 돈을 주기로 약속했거나, 당시에 보시면 2022년, 2023년에 저수지란 얘기 나와요. 맞아. 기억납니다. 네. 왜? 돈은 지금은 안 줬는데 저수지에 묻어놓고 우리가 나중에 받기로 했어.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주기로 했어. 검찰 수사 기록에 저수지란 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언론에 흘린 언론 플레이용 단어예요. 창작한 단어잖아요. 그리고 수뇌부, 검찰이 만든 단어예요. 정말로 이 사건에 수뇌부가 있고 유동규는 중간 관리자일 뿐이었다고 하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기록된 10년간의 정영학 녹취록에서 이재명, 정진상, 김용이 정확하게 워딩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겠죠. 근데 당연히. 업자들 입장에서는 유동규 외에는 만난 사람이 없어요. 만날 수도 없었고. 근데 유동규가 물론 성남시 수뇌부를 팔았을 수는 있겠죠. 근데 처음에 유동규도 뭐라 그랬냐면 1차 수사팀에서는 유동규 진술이 이 428억 원에 대해서 만병이 하도 내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내 건 줄 세뇌당했다. 이게 유동규의 검찰 진술이에요. 검찰 진술. 그랬던 유동규가 정권이 바뀌고 윤석열 정권 돼서 2022년 9월 달에 드라마틱하게 바뀌는데, 제가 어디서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22년 9월 26일에 유동규가 검사와 면담을 해요. 면담을 하는데 면담을 한 뒤에 갑자기 유동규가 진술서를 냅니다. 진술서를 냈는데 9월 26일은 유동규가 석방된 지 엿새 되는 날이에요. 9월 20일에 석방을 합니다. 1차 수사팀은 유동규 석방을 반대했어요. 남욱 석방도 반대했는데 2차 수사팀이 무시하고 유동규 풀어줘요. 6일 후에 유동규가 진술서를 써와야 되잖아요. 자발적인 진술서, 변호사님, 써오는 거 아닌가요? 진술서. 9월 26일에 진술서는 검사가 질문을 적어놔요. 1, 2, 오늘 이렇게 진술하는 이유는 뭔가요? 하니까 유동규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네, 진술서라는 건 질문과 답변 필요 없이 나의 얘기를 쭉 써야 되는 건데, 26일 오전에 김영석 검사와 면담을 하면서 그거를 자필로 적어요. 자필로 적은 다음에 그날 오후에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합니다. 똑같이
김영석 검사님이 너무 신뢰가 가서 저는 오늘부터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하는데 초기 단계에만 해도 이재명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진상 실장만 엮고 들어갔어요. 근데 하다가 보면 어떤 논리가 되냐면 정진상한테 보고한 것이 곧 이재명한테 보고한 것이다. 왜? 2차 수사팀의 논리는 뭐였냐면 정진상과 이재명은 정치적 공동체니까 한 몸이다. 정진상한테 유동규가 뇌물을 갖다 바쳤으면 남욱의 돈을 유동규가 배달해서 갖다 바쳤으면 이거는 사실상 이재명이 받은 것이다. 이런 식의 논리를 구성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정진상이 그 뭐 예를 들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을 직접 엮는 증거가 없으니까 정진상과 김영을 중간 브릿지로 넣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유동규가 남욱한테 받은 돈을 갖다 바쳤다고 하는데 갖다 바친 사실이 인정을 못 받으면 이 다리가 무너져요. 그냥. 그렇습니다. 다리가 지금 무너진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 난리를 치는 게 이번에 1심 판단에서 그 다리를 무너뜨린 거예요. 예를 들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것은 뭐 터널 개발 등 비밀 정보를 사전에 알려줬다. 이건데 이해충돌 방지법 무죄 났어요. 무죄가 나온 거죠. 예, 공소시효 만료도 있었지만 뭐 터널 개발이나 이런 거, 야 얘네가 사업자가 선정됐는데 그럼 그 정보를 알고 있어야지 얘네가 모르는 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그럼 비밀 정보 아니야라고 판단을 정확히 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뒤늦게 이제 처음엔 다 좋아하다가 뒤늦게 보니까 야 큰일 났네 이렇게 된 거죠. 큰일 난 게 된 건데 그것과 다 상관없이 이재명 재판은 이재명 재판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재판이 중단돼 있잖아요. 근데 전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통령 재판을 지금 하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임기 내 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없죠.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정진상이 이제 남은 거는 정진상 재판은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정진상이 무죄가 나올까봐 저렇게 두렵나라는 건데 지금 무슨 뭐 범죄 수익 환수 뭐고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강백신이든 뭐든 2차 수사팀의 불법 강압 수사, 국정조사든 감찰이든 수사든 그게 드러나면 지금 대장동 업자들은 항소심 가서 무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원인 무효가 되기 때문에 7,886원 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고 7,800원도 못 받아요. 그렇게 되면. 수사팀은 난리칠 수밖에 없는 게 본인들의 불법 수사가 만약에 수사를 받고 나와봐요. 업자들은 무죄예요. 왜냐하면 그 수사팀에서 했던 증거들은 법정에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는 아무도 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수사팀 중에서도 한번 저는 감찰을 빨리 해보라는 게 15명이 넘는 검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수사를 했잖아요. 2년 넘게 재판도 하고 지금 딱 나와서 공개적으로 자기 의견을 게시판에 쓴 사람 3명입니다. 강백신, 김영석, 홍상철 이 3명인데 김영석 검사 유동규 담당, 홍상철 검사 정영학 담당, 강백신은 여기 팀장. 자 보세요. 어미준 조용하죠. 왜 조용할까요? 어미준은 최초의 이거 팀장이었는데 반부패 1부장으로 본인이 지금 상설특검 수사 대상이잖아요. 수사하면 조용해지고 진짜 그런 불법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수사하면 나와요. 국정조사하고 남욱, 유동규, 김만배 뭐 다 나와. 국회 앞에 서서 국민 앞에서 얘기해봐라고 하면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정신이 나갔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정조사 뭐 하자고 하는 거 자체가 국민의힘이 지금 잘 몰라서 그런데 유동규 빼고는 지금 다 뒤돌아섰어요. 그러니까 5명 중에 네. 지금 보면 정민영 변호사 마찬가지. 네. 정민영 변호사는 최근 뉴스타파 재판에 나왔습니다.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강백신 부장이 반부패 1부장이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 만들어서 언론사 수사했잖아요. 저도 수사받고. 정민영 변호사가 처음에는 만배영이 공산당 프레임을 만들어서 퍼뜨리라고 했다. 나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런 거 들은 사실 없다고 얘기했어요.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민영이 검찰 수사에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는 거고 지난 7일에 남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감찰이나 수사를 하면 저와 제 지인들은 협조할 용의가 있습니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구나. 이게 지금. 엄청 무서운 얘기예요. 야, 구체적인 그런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은 또 이제 추후에 얘기를 할 텐데 일단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의뢰인이 검찰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에서 8년을 선고합니다. 어떤 상태가 됩니까, 보통? 멘붕이죠. 그러니까 그 변호사가 네. 정말 어떻게 하고 싶죠. 지금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검찰이 여러모로 신경을 써서 7년 구형을 했는데 8년 선고가 됐단 말이에요. 집행유예도 안 되는 형을 선고받은 상황입니다. 유동규가 지금 1대4의 싸움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 상황에 저는 유동규도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지가 약간 의심되거든요. 저는 유동규 돌아설 거라고 봅니다. 2심 가면 유동규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유동규 사실 그 전부터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된 무렵부터
태도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사람들 만나지도 않고 되게 고민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이 사람 분명히 이제 이 판결 선고는 자기가 그동안 해놓은 게 있으니까 못 바꾸더라도 다른 사건에서는 분명히 말 바꾼다.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검사들이 난리 치는 것도 국민의힘에서 난리 치는 것도 사실은 유동규 더 들어라. 유동규 너 지킬 거다.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아까 처음에 이제 봉주 기자가 말을 잘했는데 뭘 말을 잘했냐면 처음에 이 판결 선고가 났는데 그 판결 선고의 의미가 뭔지를 사람들이 몰랐어요. 왜 설명 자료만 딱 나왔거든요. 근데 설명 자료 보면 딱 두 종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남시장인 사람이 이제 몰랐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하고 수뇌부가 뭔가 지시하지 않으면 유동규 혼자 할 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상반되는 내용이 나오니까 처음에는 다 아전 인수적으로 인수지, 예. 뭐 조선일보라든가 뭐 어디들은가 이런 데는 전부 다 이거는 이재명과의 관계성을 이재명이 수뇌부로서 유동규에게 시켰다는 거를 분명히 재판부가 인정한 거다라고 이제 막 좋아했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오마이뉴스나 이런 데서는 아니다. 성남시장은 몰랐다라고 이제 해줬으니까 이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판사가 왜 판결이 이렇게 썼냐 이걸 알려줘야지 이제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판결문이 안 나오니까 아무도 말을 못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판결문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그걸 분석을 막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판결문이 처음에 다 돌아진 게 아니고 그 이름을 가려가지고 이제 돌려야 되다 비실명화 돼 있다 보니까 그거 하기 전에 그냥 변호인들만 먼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그거를 조선일보랑 이런 데 먼저 뿌린 거예요. 비실명화된 거를. 네. 근데 이제 조선일보 이런 데서는 비실명화된 거를 뿌릴 수는 없으니까 그 이름 같은 건 이제 조금 자기네끼리 알더라도 그걸 그대로 보여주지는 않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제 설명을 이제 확인하고 이제 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재명하고 연관성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으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다음에 이제 노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자극하는 건 결국 돈이다. 그래서 이제 7,000억, 7,800억 막 이 얘기를 추징금의 문제로 계속 시환을 하게 해서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핵심은 그거 같아요. 그 대장동 사건에서는 검사들의 조작질이 엄청 심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잖아요. 그거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동규하고 남욱이에요. 근데 유동규하고 남욱하고가 지금 남욱은 그래도 자기 돈 안 뺏기니까 좀 좋아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고 유동규는 생각보다 선고가 형이 세게 나와가지고 나만 바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입을 막아줘야 되는데 남욱 벌써 입이 또 돌아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남욱은 이랬다 저랬다 맨날 돌아서잖아요. 그러니까 남욱의 말은 뭐 그렇다고 치고 유동규 때 마찬가지예요. 유동규 처음에는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될까 말까 할 때는 이재명 대통령에서 한마디 안 했어.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자기 여자친구랑 뭐 2층에서 뛰어내리고 뭐 핸드폰 뭐 없애고 이러면서 이제 좀 문제가 되니까 그때부터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게 되면 검찰이 믿을 수 있는 거는 유동규밖에 없는데 유동규도 돌아설 만한 조짐이 보이니 이거를 단속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 두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자기네들 어차피 뛰어내리고 정관예우 받아가지고 이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검사들한테 잘 보여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난 조직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좀 이건 저는 피고인 중에서 좀 약간 이해가 제 개인적으로 이제 서사만 이해 안 되는 게 정영아 분명히 이 사건 처음 터졌을 때 검찰에 매우 협조한 사람으로 그렇죠. 알고 있는데 이 사람 갑자기 검찰이 10년 구형하고 이런 상황으로 바뀐 거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일단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거 아마 아무도 모를 텐데 남욱 변호사는 이번에 추징금 원래 구형은 1,011억 원이에요. 1,011억 원인데 남욱이 지금 뭐 추징 보전 해제해달라 그런 기사가 나왔던데 대장동 사업은요. 그 권한을 원래는 2010년까지는 이강길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강길이라는 사람이 2010년 10월경에 조우영한테 넘깁니다. 조우영 아시죠? 누군지 압니다. 대장동 브로커로 알려지고 윤석열이 봐줬다고 그 의혹이 제기된 그 당사자. 조우영이 여태까지 브로커로 알려졌죠. 근데 저는 예전부터 조우영이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조우영에게 사업권이 넘어갑니다. 100%. 넘어가고 나서 조우영이 부산 이듬해 2011년 2월부터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니까 대검중수 수사가 시작되잖아요. 조우영이 그 사업권을 또 다른 사람한테 넘겨요. 김용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넘겼다가 김용철도 나 이거 못하겠다 해서 수사가 막 시작되니까 김용철이 다시 남욱 변호사한테 넘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 권한은 남욱 변호사가 갖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대장동 사업이 잘 됐잖아요. 어찌됐든 잘 됐는데 문제는 부산저축은행에 그 원금이 원래는 대장동 땅에 다 계약금을 쓰였습니다. 처음에는. 왜냐면 거기 성남시 땅이 아니에요. 국가 땅도 아니고 원래는 그냥 민간의 특정 종중 2개 종중의 땅이 70%예요. 그러니까 사야 되는 거니까. 그래갖고 네. 얘들이 저축은행 돈을 받아서 그 종중과 다 계약금을 하고 계약금을 저축은행 돈으로 했으니 저축은행 망했잖아요. 그럼 그 계약금에 대한 채권 누가 있습니까? 예금보험공사 갖고 있어요.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 돈 회수를 못한 원금이 383억 원입니다. 그게 지금 얼마일까요? 이자가 붙어서 2024년 2월 기준으로 2,700억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지금 얼마예요? 한 3천억 될 겁니다. 네. 2023년 2월 기준이니까 지금 2년 8개월 정도 넘었잖아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는데 2023년 2월경에 예금보험공사가 남욱에 대해서 압류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죠? 이해됩니다. 남욱의 네. 돈 1,011억 원은 예금보험공사로 가서 저축은행 피해자에게 변제될 계획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모르고 얘기 안 하고 있죠. 아 그래요? 예금보험공사가 이미 남욱의 집 등 40억 원에 대해서 가압류를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남욱이 그 돈을 찾는다 해도 그 돈은 정말로 그거는 올바르게 쓰이는 거죠. 예금보험으로 갔다가 저축은행 피해자에게 야, 분배가 그렇게 될 되는 것이다. 구조구나. 그러니까 무슨 추징금 걱정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금보험공사는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원래는 연대보증 이강길이었는데 남욱으로 바꿔버립니다. 근데 남욱이 하나 실수한 게 뭐냐면 사업권 받을 때 이강길한테 요청을 받아요. 너 연대보증도 가져가. 남욱이 그걸 수락한 거예요. 수락을 해가지고 내가 연대보증 받고 제출을 했는데 10년 동안 예보가 그걸 안 하다가 사실은 이건 뉴스타파 기사 때문이죠. 저희가 막 난리를 치니까 예보가 귀찮으니까 옛날에 보니까 남욱이 정말 연대보증 내가 떠안겠다고 했네. 그 의사 표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금 남욱에 대해서는 예보가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이 무제한이에요. 3천억 이상이에요. 근데 저게 왜 중요하냐면요. 처음에 예금보험공사가 남욱에 대한 추징권을 포기했다라는 기사가 처음에 나왔었어요. 예. 처음에 300 얼마를 시작했었는데 그거를 그냥 달라고도 안 하고 그냥 그만뒀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게 바로 뭔가 자기네들끼리 꼼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상하게 예금보험공사가 가만히 있다 이랬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얘기를 하도 시끄럽게 여기서 떠드니까 우리가 그 찾을 수 있으면 찾아야지. 얘네 돈도 많이 벌었다는데. 시끄럽게 떠는 건 뉴스타파밖에 없어요. 저희가 집요하게 하고 의원실에도 얘기하고 해서 그러니까 저렇게 떠들어가지고 남욱의 그랬어요. 연대보증이 지금 3천억이 넘는다. 그러니까 남욱은 10원도 못 받습니다. 자기 앞으로 된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금 자꾸 이제 추징을 못했으니까 그 돈이 공중분해된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라고, 절대 아니에요. 이미 남욱돈 같은 경우에는 예보에 묶여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 돈을 만약에 묶인 돈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고스란히 그게 예보를 통해 가지고 저축은행 피해 구제액으로 쓰인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남욱은 10원도 못 가져간다라는 거고 지금 제가 이것도 한 말 드릴게요. 저축은행 피해 구제액을 쓰일지는 몰라요. 네. 2차 수사팀이 그렇게 대한민국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려고 노력했으면 지금 추징 보존된 액수가 2천억 정도입니다. 정영학에 대해서는 10원도 못했어요. 김만배, 남욱, 정민영 정도로 한 거예요. 지금 네. 합쳐서 2천억 정도인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한 거냐고 하면은 배당금의 그 수익이란 거는 매년 나오는 거예요. 특정 회계연도에 매년 일정 매년 한 3, 4월경 나와요. 그게 이제 녹취록 보면 나오는데 한 번에 팍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돈을 3, 4년에 걸쳐서 받는 건데 수사 과정 할 때도 수사를 할 때도 2021년에도 배당을 받아야 되고 22년 배당부터 묶어 놓은 거예요, 지금. 22년, 23년. 그게 2천억 정도. 아직 안 받은 거를 묶은 거예요. 이건 너무 쉽죠. 안 받았으니까. 신탁회사에 그 돈이 있어요. 그건 할 수 있는데 정말로 이 사람들의 범죄 수익은 우리가 찾아서 우리 국민들에게 돌려줘야겠다고 하면 이미 빼서 써서 숨긴 돈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거의 안 계산을 찾았어요. 찾아야지. 그걸 예. 거의 안 했어요. 수사 기록상에 그게 거의 안 나와요. 그렇구나. 압수수색할 때 뭐 김만배, 수표 다발, 뭐 다발 이 정도는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벌써 몇 천억을 빼서 썼는데 제가 볼 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유동규는 뭐 천화동인이 아니니까 남욱이나 정영학을 설득할 때 너 그거 뺏었은 돈 우리가 좀 나중에 찾을게. 시간을 주는 거죠. 제가 검사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특수부 검사라면 너 말 바꿔주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돈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좀 천천히 찾거나 뭐 해줄게. 뭐 다 간 거 알고 있어라고 하면 그 수익을 처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잖아요. 검찰이 직접 찾아가지고 어디 뭐 마늘밭에 묻어놨든지 어디다 뭘 사놨든지 해서 한 게 거의 없어요. 제가 그렇구나. 그 말씀 드리는 거고 또 천화동인 6호 조우영 282억 받았습니다. 천화동인 7호 배성준 121억 받았어요. 지금 그분들 뭐 재판 가 있다는 얘기 못 들어본 것 같은데. 합치면 예. 400억이죠. 이 사건에 있어서 2차 수사팀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조우영이는 언론사 수사에 협조를 합니다. 수사를 받는 도중에. 입건은 되고 피의자가 됐어요. 압수수색도 받고. 그러면 지금 조우영이를 처음 수사한 게 2023년 4월이에요. 지금 2년 6개월 됐습니다. 조우영 지금도 기소 안 했어요. 재판 안 받잖아요. 범죄 수익 음닉 혐의로 다 해놓고 그렇게 국가 환수가 중요했으면 조우영과 배성준의 400억은 왜 기소를 안 하고 놔두는 걸까요? 얘들한테 자기들이 뭔가 얻어야 될 거. 만약에 내가 얘들을 기소하면 얘들이 밖에서 나가서 떠들면 내가 굉장히 곤란해지는 상황이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부분들까지 들으니까 정말로 미스터리한 부분이 많은 건데 게다가 최근에 봉지욱 선배가 이제 공개하신 내용들을 보면은 저는 이런 부분들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음성 녹취가 존재하는데 이걸 녹취록 쉽게 글자로 옮기 활자화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대화들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 거죠? 그게? 지금 이제 2차 수사팀 뭐 강백신 등이 큰일 난 게 뭐냐면 이 대장동 사업 설계를 굉장히 치밀하게 한 게 정영학입니다. 이 대장동 업자 중에 아파트 시행이나 이런 거 해본 사람 정영학밖에 없어요. 정영학은 용인의 수지 동천동에 굉장히 큰 단지를 직접 해본 사람이고 그 단지의 수익 자체를 정영학 회계사가 그 회계법인이 맡아서 했던 경험이 있어요. 크게 성공했습니다. 거기도. 근데 예를 들면 천화동이 1호 1, 2, 3, 4, 5, 6, 7 이거 있잖아요. 그걸 특정 신탁이라고 해가지고 금융사에 숨겨놨잖아요. 지분을. 그 방법을 아는 것도 정영학밖에 없어요. 이거는 금융의 빠꾸미도 모르는 수법이었는데 정영학이 머리가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정영학이 뭡니까? 내가 검찰 수사에 다 협조할게. 처음에 들어갔죠. 문 열고. 2021년 9월, 네. 9월 말과 10월 초에 두 차례에 걸쳐서 자기가 녹음했던 녹음 파일하고 USB 다 제출합니다. 그거 뭐겠어요? 정영학만 유일하게 불구속 수사 받았어요. 맞습니다. 네, 난 협조하고 다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정영학이 폭발하고 있죠. 검찰이 조작했다고 나오는데 정영학의 주장은 남욱의 주장은 어떻게 보면 증거가 없어요.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배가르겠다고 한 걸 어떻게 입증할 겁니까? 그렇죠. 녹음이 돼 있는 것도 녹음기가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구속된 상태였는데 정영학의 폭로는 그 대부분 물증이 있더라. 그래서 이번에 정영학 측 변호인이 그래요? 항소심 재판부에 낼 의견서 자체가 이제 미리 나온 거예요. 그걸 김종훈 기자가 받았고 김종훈 기자가 받았는데 이게 막막하잖아요. 본지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뭐 그러니까 해설을 요했고 쉽게 얘기하면 녹취록이 있는데 자기 네. 녹음 파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물어보길래 제가 녹음 파일 한번 제가 녹음 파일은 또 저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구매할 의향이 그런 있으면 거 제가 구매할 의향이 있으면 제가 팔겠습니다. 그런 거 왜 갖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제가 김재규 그 군사재판 녹음 테이프도 갖고 있죠. 그러니까요. 아, 이거 예. 팔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갖고 너무 있냐고. 저도 돈 주고 녹취로 샀는데. 녹취로 뭐야 보니까 지금. 근데 이걸로 해서 PD 수첩이고 뭐 수정 저기 뭐 시사 직격이고 뭐 KBS MBC가 협업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확실히 대장동 사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입장은 7,800억 어려워. 해서 못하냐 예. 이렇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야, 대다수 이게. 언론이 듣겠으니까 이 내막에 대해서 모르시고 검찰이 환수하려고 할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짜 붙어 있어야죠. 그러면. 근데 그런 건데 이번에 정영학의 폭로 중에 검사가 녹취록을 김용 부원장, 그러니까 이재명의 측근 김용과 정진상 실장을 엮기 위해서 내가 제출했던 나도 녹취록을 제출했는데 내 녹취록과 다르게 검찰이 따로 녹취록을 만들어서 조작했다라는 재판부에도 낸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거를 아직 안 냈어요. 아직 안 냈어요. 항소심 예. 이제 항소장 냈으니까 예. 이어서 이제 내겠다고 그걸 봤는데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정영학이 냈던 택지 분양가 대장동 땅을 얼마에 팔겠다 이 분양가를 숫자를 1,400으로 나는 계산을 했고 그게 출력물이 있는데 검사가 갑자기 그 엑셀 파일에 이걸 딱 넣으면 회계사니까 뭐 산식을 막 만들어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1,500으로 검사가 넣어가지고 이재명의 배임액을 늘렸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주장. 검사가 엑셀 파일에 손을 댔다. 그건 증거를 조작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 중에 제가 주목할 만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검사가 내가 제출한 녹음 파일을 왜곡해서 녹취록으로 만들었다. 왜곡해서 이겁니다. 만들었다. 근데 제가 처음에는 이 검찰의 녹취록이란 것은 검사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검찰청 소속 속기사들이 해요. 그렇겠죠, 보통 당연히. 속기사들이 하는데 예를 들면 속기사는 이거 처음 듣는 내용이고 내용 잘 모르면 잘못 쓸 수는 있어요. 그래갖고 전 처음에 그게 아닌가라고 봤는데 정영학이 주장하는 조작 3개 중에 적어도 2개는 거의 조작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 조작 주장에 대해서 보면 녹취록이랑 직접 비교를 해서 여러분께서 들어보시면 예를 들면 이제 정진상 실장을 엮기 위해서 남욱이 유동규한테 9천만 원을 준 날이 있어요. 그날 녹음이 돼 있는데 남욱이 유동규한테 돈 주고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그날 저녁 정영학에게 전화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 과정인데 유동규가 내가 준 쇼핑백을 받아 들고 나갔다 들어와서 갑자기 씩씩거리면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뭐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실장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돈 든 쇼핑백을 유동규가 갖고 나갔다 왔는데 실장님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정진상 실장한테 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녹취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실장님이 아니고 제가 녹음 파일 갖고 있잖아요. 재창형이라고 초기 사업자의 정재창 뭔지 씨라는 사람이 알아요. 있어요. 예. 정재창 씨를 유동규가 왜 얘기했냐면 유동규는 그러니까 되게 소심해요. 기록을 보면 유동규라는 사람은 굉장히
원래 성악했잖아요.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합니다. 감수성이 그래요? 예민하고 노래 잘 부르고 얼굴 보기와 다른데 보니까 지금 막 이게 태극기 이건 유튜버라 다르게 그 사람 그래서 제가 노영희 변호사 말이 저는 설득력이 있다 보는 게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이번에 전폭적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사람은 정재창을 싫어해요. 정재창이는 내가 돈 받고 한 거 알게 되면 나중에 문제될 것 같으니까 돈 주고 와서 재창이 형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야 재창이는 빼라고 계속 얘기를 해. 유동규가 야 정재창이는 빼라고 얘기 위험하다 얘는 이런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 재창이 형을 정진상 실장으로 둔갑을 시킨 거죠. 그게 제일 확실해서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건 소개를 좀 해드리면 될 것 같고 아니 근데 그 단어랑 그 단어랑 헷갈린 단어가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뻔하죠. 사실은 뭐 위례를 갖다가 어른, 위어른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좀 장난을 쳤다는 건데 실제 저는 재판에서 그렇게 하는 변호사들을 봤어요. 실제로 변호사 중에서 민사 소송 같은 거 할 때 사실은 녹취록을 만들어서 내거든요. 근데 녹취록은 원래 그 음성으로 된 파일이 있고 그 파일에 들어있는 그 말 그대로 내가 속기를 옮겨서 썼다라고 속기 사무실에서 적어가지고 이제 인증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대체로 믿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이런 걸 거짓말할 속기 그 사무실은 없을 거다. 근데 저렇게 지금 정말 아주 이상하게 너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이렇게 바꿔서 내용을 바꾸거나 단어를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변조를 하는구나. 위변조를 진짜 하더라니까. 근데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좀 게으르기도 하고 뻔하기도 하니까 그럴 경우는 근데 넘어가서 이걸 안 들키는데 그걸 아주 집요하게 찾는 사람들이 들어보면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근데 검사가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서 이렇게 검사들이 뻔뻔하게 한다는 건 난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그 일이 지금 밝혀냈다는 근데 거죠. 이게 제가 보면 이 수사 기록을 보면 정영학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독해요. 엄청 치밀합니다. 지금 잘못 걸렸어요. 남욱과 정영학은 천지 차이예요. 남욱은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요. 도시개발도 안 해봐서 잘 몰라. 모든 것은 영학이 형한테 의지를 하는데 그랬구나. 정영학이라는 사람이 왜 구속이 안 됐겠어요? 정영학이 없으면 수사가 안 됩니다. 협조를 안 해주면. 다 설명을 해줘야 네. 되니까 옆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했던 정영학이 지금 이걸 폭로하게 나왔다고 하면 정영학은 지금 모든 수사 기록을 다 분석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지금 기자들한테 아마 배포할 자료도 분명히 만들어놨어요. 지금 정영학은 녹취록을 낼 때 녹취록만 낸 게 아니고 녹취록 설명 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도표화 시켜갖고 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 그럼 제가 느끼기에는 정영학이 상당 기간은 검찰과 동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어떤 국면에서 갑자기 검찰에 대해서 약간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바뀌게 된 건지. 그게 2차 수사팀 때문이죠. 처음에는 베이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았잖아요. 600억대 했잖아요. 1차 수사팀에서. 그 자기한테 그거를 지금 전체 수익을 다 이거는 배임이라는 거는 너네가 범죄를 저질러서 더 번 거. 원래 벌 거보다 더 번 거를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2차 수사팀은 니네가 번 거 다 뱉어라고 하니까 이건 억울해서 못 참겠다 근데 이거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정영학 씨가 그 의견서를 정진상 실장 그 재판부에 의견서를 낸 게 3월 달이에요. 올해 3월 달. 지금 11월이 넘었잖아요. 네. 실제 그 문자 메시지를 협박당한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금 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그거 말고 내가 평당 1,400으로 나는 계산했는데 검사가 1,500으로 장난쳐 가지고 이 모양 이꼴을 만들어 놨다 해서 분노해 가지고 한 게 바로 올해 3월 달이에요. 근데 올해 3월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달이잖아요. 윤석열이가 구속이 됐다가 구속이 취소가 되기도 하는 날이고 실질적으로는 윤석열이가 4월 달에 파면될지 아무도 몰랐던 타임이고 윤석열이 돌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타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영학 씨가 기본적으로 이거를 내가 그대로 놔둬가지고 검찰하고 계속해서 딜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섰던 것 같아요. 검찰을 못 믿게 된 상황이 나는 3월 달부터 했다고 봐요. 야,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결국은 저도 이제 사실 정영학이라는 사람이 계속 검찰하고 관계가 원만한 줄 알았는데 이랬고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위변조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니 굉장히 놀라운데 이렇게 보세요. 남욱이랑 정영학이 예전에 지금 2022년, 2023년에 본인이 법정에서 한 지수를 뒤집잖아요. 위증으로 추가 기소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한테 실익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지금 이것 때문에 징역 1, 2년 더 살아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나는 할 얘기는 해야겠다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남욱과 정영학 얘기를 100% 믿어야 되냐? 전 그렇게 보진 않는데 그렇죠. 네. 이재명이나 정진상 재판의 재판부는 어떻게 하냐면 그렇다면 정영학이나 진술을 바꾼 뭐 증언을 바꾼 남욱을 증거에서 배제합니다. 그거를 전체 다 배제해요. 그럼 유동규 혼자 남잖아요. 사건이 성립이 안 되죠. 2차 수사팀이 제일 공들인 게 3인 성호,
유동규, 남욱, 남욱. 정영학 혹은 정민용 그렇구나. 이렇게 간 거예요. 정민용까지. 네. 특히 정민용이죠. 정영학보다 정민용이 김용 전 부원장 엮는데 이제 혁혁한 공을 세웠으니까. 근데 이 당사자들이 3인성호, 4인성호를 해놨는데 그 삼각, 사각 피라미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니네가 지금 조작 수사해가지고 전체가 다 무죄받게 생겼어요.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야, 정말로 이게 무슨 뭐 영화 같은 얘기로 느껴져요. 네. 왜냐면은 그분들이 어쨌든 간에 사실은 굉장히 자기들끼리도 처음에 서로를 못 믿고 못 믿었어. 이런 과정에서 기소가 됐고 실제로 피고인들 간의 의견은 굉장히 엇갈리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지금 전세가 지금 보면은 지금까지 1대4의 구도로 됐고 그 일마저도 흔들릴 여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가장 고립되는 거는 대장동 2차 수사팀이고 그 사람들이 사실 항명의 불씨를 살린 거 아닙니까? 그래 그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판국인 건 분명하네요. 그러니까 검찰이 어떤 조직이냐면 이것도 잘 안 알아요. 제가 뉴스타파에서 기사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안 알려져서 그런데 2015년에 조우형과 남욱이 수원지검 수사받습니다. 수사받아요. 근데 남욱은 뭐 변호사법 위반 횡령 등으로 받는데 남욱 때문에 정영학도 압수수색을 받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정영학 녹취록 10년치 중에 2015, 16, 17이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정영학이 진술을 해놨어요. 보니까 수원지검에서 당시 압수수색 받고 하면서 이렇게 녹음을 해놓으면 내가 그 녹음해놓은 휴대전화와 USB를 다 가져갔대 수원지검이.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검찰이라면 남아 있어야지. 녹취록을 정영학 녹취록은 2015년에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사업할 수 있나요? 못하지. 수원지검에서 덮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2011년에도 한번 봐주고 15년 수원지검에서도 봐주고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여기까지 온 건데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1심 판사가 유죄 내린 거는 니네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중형을 내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민용 변호사도 1년 더 받았잖아요. 유동규와 정민용이 1년씩 더 받은 이유는 니네는 공무원에 준하는 공공기관의 임원이야. 근데 이런 나쁜 짓을 했어 라고 한 건데 나머지 예를 들면 그 과정 말고는 배임해서 다 빼버린 거예요. 그 과정에서 서로 약속했거나 428억 원 녹취록에 나오니까 이건 인정을 할게. 네. 불법성이 있는 것만 지금 배임액으로 인정을 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걸 왜 공모합니까? 그냥 니네가 해줘도 됐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니네랑 우리랑 하자. 수의계약으로 해도 되는 문제였어요. 왜냐면 성남시는 쓴 돈이 없어요. 다 얘네 돈으로 한 거고. 근데 만약에 당시에 호방건설 컨소시엄이 있었어요. 경쟁자가 있었어요. 메리츠랑 산업은행이라 해서 만약에 그럼 바꿨어요. 얘네 떨어졌어. 검찰 수사 받아서. 호방건설이 이 컨소시엄이 산업은행 들어갔어. 그랬구나. 예. 똑같이 벌었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어요. 얘네라고 해서 더 해준 게 없어요. 당시에 왜냐하면 이 돈을 수익 예상보다 많이 번 것은 이 업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2017, 18, 19에 폭등하면서죠. 그죠? 분양가가 기존보다 훨씬 올라가니까 주위 대장동 주위 아파트가 다 폭등을 해가지고 올랐으니까, 있는데 당연히 네. 그럼 아파트 분양가를 어느 정도 시세와 맞추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대장동 업자들이 아니고 호방건설 컨소시엄이더라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야,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의 위변조 의혹이라는 게 제기됐다.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봤을 때는 그 내부의 감찰로 맡길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하거나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원래 이렇게 검사들이 잘못하면은 그걸로 수사하라고 공수처가 그래서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공수처가 거의 역할을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수처에 검사를 갖다 놨더니 그 검사들이 지금 장난치고 조작해가지고 이번에 2명이나 영장도 청구될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 김성기 뭐 이런 등등등.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검사들의 그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성격을 달리하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다 자기끼리 짬짬이가 돼버린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 검사들은 지금 현재 있는 모든 특권들을 다 바꿔놓지 않으면은 이런 일은 계속해서 반복된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